스포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문화입니다.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때로는 스포츠를 통해 애국심을 일치시켰고 때로는 대리만족을 통해 삶의 애환을 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생활 체육 중심으로 변하며 정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대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해 한국을 대표해 뛰었고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에게 태극마크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올림픽, 패럴림픽은 어떤 무대로 기억될까요? 우리는 3명의 국가대표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펜싱 클럽. 굵은 땀을 쏟아내며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펜싱 선수 신아람입니다. 이제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사실 신아람 선수는 아직 현역입니다. 최근에 좀 펜싱 클럽을 오픈해가지고 어린 친구들 지도하는 일 하고 그리고 선수 생활도 조금 비중을 들였지만 좀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 지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스타일이 어떻다라고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하다 보면 자리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수로 좀 잘했던 사람들은 이제 후학을 양성할 때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낀다고 하고 좀 다그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려고 할 때 좀 많이 내려놔야 되겠구나. 좀 나를 더 낮추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아람 선수처럼 현역과 지도자를 병행하는 이가 있는 반면 어느덧 지도자 10년 차가 된 이도 있습니다. 바로 2006 토리노 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에 빛나는 진선육 코치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교인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빙상부 종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빙상 이제 쇼트뿐만 아니라 스피드 피겨까지 저희는 빙상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빙상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때가 어려워요? 아니면 지도자로서 더 어려워요? 지도자예요. 선수는 본인만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지도자는 솔직히 선수가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한테 진짜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컨디션 맞춰주고 뭐 훈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네, 눈치 봐야 돼요. 저도 솔직히 제가 지도자를 할 줄 몰랐었고요. 성격도 소심해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만두고 솔직히 뭐 알바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나도 쉬면서 조금 이제 마음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모교에서 학교에서 지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서 늦으면 기회가 없대요. 그 말에 또 그래 내가 지금 쉬면 뭐 하겠어 그리고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일단 저는 화가 정말 많이 나면은 말을 안 하면은 이제 선수들 눈치를 채서 네. 잘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조금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서 제가 훈련했던 시대랑 지금 시대랑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선수들도 뭐 여건이나 뭐 운동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수들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제 생각만 좀 고집하지 않고 선수들의 말도 들어주고 선수들의 생각이 먼저 이제 아닐 경우에는 뭐 물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선수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본인 몸을 가장 잘 알고 본인이 제일 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선수들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선수는 패럴림픽 사격 국가대표 이지석 선수였습니다. 이지석 선수는 앞서 만난 두 사람과 달리 선수 생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언제까지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 예, 참 그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선수로서 제가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마도 저보다 기량이 뛰어난 후배님이 올라오신다라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은퇴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디에서든 저를 지도자로 원하는 곳이 있다라면 이제 그때쯤 되면 저도 저와 같은 그런 후배 선수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과 기꺼이 같이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도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2006년 아시안게임 때 저희를 인솔을 하셨던 이제 감독님이신데요. 배병기 감독님이시라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저의 멘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선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면 저의 그런 지도자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난 3명의 인물은 현재 자신이 정해놓은 도착선에 도달했거나 도달 중이거나 도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도착 지점과 시기만 다를 뿐 모두에게는 출발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운동 쪽을 원하셨고, 그리고 원래는 수영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 수영장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때 방학 특강으로 스케이트라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택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그만두고 스케이트로 바로 전향을 했었어요. 대구에서 훈련을 계속 중3 때까지 했었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의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경쟁 부분에서 제가 조금 계속 뒤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잠깐 올라왔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처음에 바로 첫 출전에 뽑히게 돼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선수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저는 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오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지방이어서 대구까지 또 가기도 힘들다 보니까 네, 가족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서 서울로 다 올라오고 제가 운동을 다 좋아했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셨었는데 어떤 운동선수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원래는 육상부가 있었으면 육상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육상부가 원래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거의 있는 학교가 많았죠? 육상부가 없고 펜싱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펜싱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운동부가 있다고 하니 그래서 하고 싶어. 이제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핸드볼을 하는 걸 보시고 운동신경이 좀 있구나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권유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한다고 했죠. 당시 우리 체육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스카웃을 딱 하신 거네요. 이게 스카웃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먼저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게 또 연예계에서는 이렇게 명동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 캐스팅을 하잖아요. 체육관 캐스팅, 강당 캐스팅을 당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딱 보기에 신체적으로 뭐 키가 커서 뭐 운동선수 한번 해볼래? 그런 모습은 사실 아니었고 키가 작아서 아마 그때 당시에 선생님도 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를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지도자의 길을 바로 걷기 시작했었습니다. 2001년 9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동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설 수도 없고 제 신체가 제 의지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게 되었어요.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제가 제 신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많은 좌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쁜 생각 또한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곁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학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특수체육교육학과를 한번 진학을 해보려고 찾던 중에 용인대학교 최승건 교수님께서 재학 중이셨던 그 장애인 선수 출신 분을 제가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선배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사격이라는 것을 나처럼 이렇게 중증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우연. 세 선수 모두 시작은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재기를 위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총을 잡았고, 누군가는 단순히 다니던 학교에 펜싱부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잡았으며, 또 누군가는 여름방학 때 우연히 배운 스케이트의 매력에 빠져 빙상을 질주했습니다. 그 시작의 계기도 종목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그들에겐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사격을 만났을 때 이게 평생에 나와 함께할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격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습니다. 사격은 정신을 정말 맑게 해주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격 사대에 들어서면 다른 잡념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점수는 그 뒤에 바로 타겟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생생하지는 않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다 모든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고 좀 자주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제 칼이 아니어가지고 딱 운동하는 시간에만 그걸 만질 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쓰는 용품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아니면 선배 언니 거를 학교 거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막 만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칼을 캐골 조로라던가, 저는 여자인데도 그 칼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재밌어 했는데 그러셨구나. 일단 실제로도 이렇게 칼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운동이라는 거에 일단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은 칼 끝에 이렇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눌리는 부분이 있군요. 그거를 눌릴 때 손에 감각이 와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쇼트트랙은 이제 기록보다는 순위 경기로 이제 상대방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이제 기록보다는 순위 경기이기 때문에 좀 몸싸움도 치열하고 좀 다른 종목보다 그래서 더 재밌는 이런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실격, 이제 조금 희생 플레이, 더티 플레이도, 그래서 관중분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스릴 있게. 스릴 있게, 맞아요. 근데 쇼트트랙 사격과 함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점이라든지 아니면 딱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국내 대회, 전국 대회 규모의 입상 성적이 있으면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열렸던 대회인 것 같고요. 그 대회를 참가를 할 때는 이제 그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체전에서 운이 좋게도 이제 동메달에 입상을 해서 제가 그 해에 이제 입학을 하려 하니 교수님께서 이거 바뀌었다, 국제대회로.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도 200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또 시합에 참가를 하고 대회에서
또 운 좋게도 동메달 2개를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대회 메달을 땄으니 이제 입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학교는 진학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운동에 전념을 하면서 다음 그 국제대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국내 대회랑은 전혀 틀린 그런 규모의 대회였기 때문에 국제대회 또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대회였었고요. 독일 쉘 대회로 기억이 됩니다. 그 대회에서 운 좋게도 600점 만점을 쏘고 본선에서 결선에서 그 점수를 지키고 국내에서도 쏴보지 못한 점수를 국제대회에서 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계셨던 분들도 놀라셨었고요. 저 또한 그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유소년 대표로 선발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도복에 태극마크를 타.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유소년 국가대표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진짜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는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전에 제가 운동을 너무 못해서 학교에서 정말 1년 정도를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펜싱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조금 방과 후에 조금 훈련 도망 다니면서 많이 놀았고 이제 고1 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그때는 정말 좀 집중을 뭐 놀아야겠다,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진짜? 진학을 못해서 뭐 내가 미래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다는 겁이 좀 덜컥 나더라고요. 이제 고1 때 딱 되니까 그래서 집중을 딱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성적이 났지만 이제 막 처음 1등을 해본 거야. 선발전에서. 그래서 그냥 얼떨떨했던 거. 저는 제가 그 종합대회 자체를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를 몰랐어요. 너무 쉽게 쉽다? 운 좋게 얻어진 기회여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종합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코치 선생님이 저를 좀 유망주로 봐주셔서 그 4명 중에 1명으로 데려가 주셨고 그리고 개인전도 2명밖에 못 뛰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막내인데 저를 이렇게 기용을 해주신 거예요.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그게 또 저는 경쟁이 그렇게 센 줄 몰랐는데 뭐 그 당시에는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싶었던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하는 건가 보다 이런 느낌? 당연히 나도 기회가 주어졌어야 되는 건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어려서. 그때는 저한테 그러니까 태능에 그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태능에 왕언니들이 없었어요. 저랑 뭐 많아봤자 한 3살, 4살 그 정도 차이여서 저한테 뭐 따끔하게 정신 차려라 하고 하는 언니들도 이제 막 대표팀에 같이 들어온 거여서 저한테 막 조언을 해줄 만한 언니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조금 중3 때부터 부상을 당했어서 그 전보다 기량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잘 타는 선수들의 견제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이제 저를 견제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운 좋게 조금 2등, 3등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는 1등으로 그렇게 좀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운이 그때는 좀 많이 따라졌던 것 같아요. 첫 해 때는 좀 뭣도 모르고 국제대회 처음 참가하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좀 약간 들이대는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몰랐어서 얼떨결에 1등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올림픽 해 때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전년도의 성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고 조금 올림픽 해부터는 심적으로나 이제 많이 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베이징 올림픽 선발전에는 탈락을 하셔가지고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좀 어떤 심정이셨나요? 그러면? 나이가 그때 23,
3살, 2살, 2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어릴 때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조급했던 것도 있고 빨리 뭔가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아테네랑 그 이후에 있었던 런던 때와는 다르게 네. 앳베 종목이 단체전이 없어서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좁았죠, 개인전을. 문이 더 문이 너무 좁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어렵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희박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선수로서 욕심에 좀 많이 실망하기는 했었죠. 아시안 게임을 이제 갔다 온 이후로 올림픽 가기 직전까지 쭉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너무 초반에 힘듦 없이 많은 걸 얻어서 그 이후에도 제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올림픽을 탈락을 해본 경험 때문에 그 올림픽을 나가기 직전, 결정되기 직전까지 좀 엄청 긴장을 계속하고 마음을 많이 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올림픽 가기 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올림픽을 못 갈 것 같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근데 엄마가 그때 이 시간만, 지금 힘든 시간만 지나면 이후에 분명히 너가 이 견딘 시간을 그냥 지나길 잘했다, 견디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래서 엄마를 믿고 한번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 이전에도 의지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더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매 경기 상대 선수와 치열한 승부를 하면서 준결승까지 가셨어요. 메달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었나요? 그럼? 어차피 제가 이제 올림픽을 출전할 때 목표가 일단 메달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달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계속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춰야 되겠다, 내가 목표하는 그대로 실수하지 않고 잘 가야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였는데 잘 넘어가고 있었죠. 하이데만 선수였죠. 준결승을 치렀었는데 초가 1초가 흐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를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좀 짧게 이야기를. 경기 룰 중에 시간이 다 가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마지막 1분이 주어지고 임의로 이제 한 명한테 시간이 다 지나면 이길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데 그것도 엄연한 룰이기 때문에 전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상황도 사실 1초는 그냥 눈 깜빡하면은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집중을 했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진행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쪽 선수는 심판이 시작하라는 신호를 하기 전에 나왔고 그리고 타임키퍼는 시작하고 나서 늦게 눌렀고 그리고 심판은 그거를 아무것도 제지하지 않았고 중재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좀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번복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수많은 경기를 통해서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방법이 혹시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렸던 것 같고 그때 코칭 스태프들도 어떻게든 이제 저의 어떤 노력이랑 그런 결실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선수가 피스트를 내려오면은 항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피스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내려오면 안 된다고 밖에서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서 단체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은메달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단체전 출전을 준비하면서 멘탈 회복이 사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컨디션이 워낙 훈련을 좀 많이 해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단체전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하고 함께 하는 거라서 고생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컸고, 제가 뭐 반응이나 기사들, 댓글들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 동료들이 자꾸 옆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 멘탈이 좀 흔들릴까봐 일부러 보지 않았는데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좋은 얘기만 해줬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 할 때 서로 이제 성적을 조금 잘 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여자 쪽에서는 많이 선생님이 좀 많이 케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남자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여자 선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정말 남자 선수들 따라도 못 갔는데 그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남자 선수들을 따라가고 있고 네.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네, 반복 훈련인 것 같아요. 관중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막 TV 같은 거 보면은 소리 제일 크게 해놓고 보고 좀 소리에 적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관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국제대회도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많지 않은 대회에서 하다가 올림픽이면은 또 관중 소리에 놀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적응 훈련도 했었고,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무조건 깨야 되는 그런 깨야지 내일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징크스를 만들어서 솔직히 막 못 깨면 새벽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쇼트트랙 경기가 솔직히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랑 뭐 예선 올라오면서 다른 선수들이랑 경기 해봤을 때 솔직히 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변수를 또 어떻게 이제 뭐 아웃으로 추월할 때 혹시 넘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실수해가지고 실격당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솔직히 예선전이 제일 긴장됐고요. 가장 첫 대회가 제일 긴장됐는데 예선을 하면서 솔직히 긴장이 조금 풀리긴 했는데 이제 결승의 변수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물론 이제 세 개 금메달 모두 소중하고 이러면 성취감은 똑같을 것 같지만 굳이 세 개 중에서 그 좀 기억에 남는 그 종목은 좀 셋 중에 어떤 거였어요? 메달 났을 때? 아무래도 첫 종목인 1500이었을 것 같아요. 왕멍이 이제 단거리 종목에서 조금 우수한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단거리는 한 번도 그 선수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500m 포기했다고 해도 이제 조금 컨디션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기대는 솔직히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카메라맨분들도 많이 오시고 집이 완전 꽉 찰 정도로 왔다 그랬는데 제가 500을 그냥 망쳤거든요. 첫 종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멍 선수 같은 경우는 첫 종목에서 금메달 따고 이제 저는 또 망치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 차이가 많이, 그 선수는 상승세고 저는 아무래도 조금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단거리 종목은 제가 깔끔하게 그 중국 왕멍 선수한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네. 인정합니다. 네. 그건 너 해라. 너 해라. 네. 너 해라. 이제 그 나머지 종목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그래도 가져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00m가 또 제 주종목인데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금메달을 운 좋게 따가지고 그거를 시발점으로 계속 컨디션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0 하나만 따자라는 목표로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금메달 욕심이 있었지만 이제 사람이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밖에서 코치분들께서 사인을 또 주기 때문에 타는 중간 내내 계속 긴장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치 사인을 계속 보는데 이제 나가라는 신호가 없어서 저도 나머지 3바퀴 정도까지는 계속 저도 타면서 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못 느꼈고요. 좀 정신을 차려봤을 때는 제가 세레모니를 안 했더라고요. 네, 세레모니를 안 하고 저도 항상 TV로 봤었지만 항상 그 자기 지도자들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문득 생각이 나서 그거는 지도자한테 안기러 갔습니다. 원래 좀 그 전부터 계속 1등 하면은 세레모니를 잘 못했어요. 그냥 들어오는 선수였는데 올림픽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골인하고 제가 지나갔더라고요. 분명 좋은데 힘든 게 먼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 카메라들 많고 세레모니는 해야 되고 소극적이어서 그렇게 소극적인 세레모니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소름이 돋았을 때는 금메달 이제 목에 이제 걸어주셨을 때도 좋았지만 저는 그래도 태극기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왔을 때 기분이 이렇게 좀 이상하고 짜릿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아무래도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자분이었는데 그때 같이 있어서 그냥 다 전달을 했고요. 네. 그럼 이제 끝나자마자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의식적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고구마 케이크를 사놨다고. 고구마 케이크를 너무 딱딱하게 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에 선발됐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제가 올림픽을 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발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아주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나도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한번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은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대회에 참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뭐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공기총 서서 쏴 종목과 네. 엎드려 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편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입사 종목과 복사 종목에서 두 종목의 금메달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예. 결선장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요. 네. 그 들어가기 이전에 저는 사격에 대한 생각을 그냥 버리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좋은 글귀가 있으면 좋은 글귀 한번 읽어주고요. 사격은 항상 마지막 발입니다. 예, 본선 60발을 쏠 때 이제 마지막 60발째가 결정을 지어주고요. 10발 사격을 하던 시절입니다. 결선 사격은 10발 중에 이제 또 마지막이 또 결정을 내주는 샷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 격발이 되는 순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시상대에 올라간다면 이 메달을 아내에게 걸어주겠다. 근데 또 어려운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가 실탄을 잡을 수가 없고 실탄을 장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다룰 때 실탄을 장전을 할 때 그런 모든 부분들 제가 보고 쏘는 것 외에는 이제 경기 도우미로서 아내가 전부 다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을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퇴원을 해야 되고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고 제가 사격을 만나던 그런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던 곳에 간호사였고요. 제가 2006년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한 그 시간은 한 2년, 3년 정도 걸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서 이렇게 지지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감사한 것은 이제 저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뭐 아이를 낳아줘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항상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도움을 줘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항상 곁에 있어줘서 그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에게 메달을 그렇게 걸어주고 시상대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광주의 한 대학교에 위치한 사격장.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모든 대회가 멈췄지만 이지석 선수는 훈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그의 총알은 모두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학생분들도 현장에서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그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고요. 저희들이 복귀를 해서 다시 훈련을 하고 지금
연습을 한 시간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격도 대회가 전면 다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 장애인 사격 쪽은 전면 취소가 됐으나 네. 일반 사격 쪽은 한두 대씩 지금 오픈을 하고 이제 대관 뭐 시합장이 대관이 돼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지석 선수는 현재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패럴림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격을 하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저희 장애인 쪽에 계시는 사격 선수분들은 이제 중도 장애를 겪고 네. 그 이후에 사격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저희 아직 선배님들 뭐 한갑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네. 아직 은퇴라는 생각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고요. 네. 만약에 제가 총을 내려놓는 날이 온다라면 아마도 제가 총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런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런던에 가서는 이제 제가 6위에 머물고 한정목은 또 9위의 결선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진한 성적으로 마쳤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고요. 리우 올림픽은 이제 제가 학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선발전이 개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딱 기간이. 네. 그래서 그 선발전에서는 뭐 선발전에 참가를 했으나 선발은 되지 않았던 그런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 지금 선발전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그 선발전을 위해서 지금 저 또한 준비 중에 있고요. 선발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쿄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태극기를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 익산 실내체육관. 낯익은 얼굴이 대회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덧 베테랑 선수가 된 신아람입니다. 그녀 역시 이지석 선수처럼 도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잠시 후 자신과 10살 이상 차이 나는 선수들과 태극마크를 놓고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경기 시작! 공격과 방어가 치열하게 오가며 승부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칼끝이 어린 유망주 선수를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요? 그 예상을 깨고 승부는 신아람 선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말없이 짐을 정리하고 대회장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뷰장에서 만난 신아람 선수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온 대회는 아니고 제가 뭐 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었지만 일정이 맞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후에 남아있는 대회도 지금 일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대회는 뭐 국가대표 선발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합에 출전하는 데에 좀 의의를 두고자 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 계획으로는 꾸준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픈하고 좀 바쁘게 외부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있다 보니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사실은 거의 못했는데 시합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외부 행사도 없고 일정이 맞아서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최정상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펜싱인으로 즐기면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병행하겠다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런던 올림픽 이유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브라질에서 펜싱 월드컵이 열렸을 때 또 우승을 거두셨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하이드만 선수와 대결을 했는데 혹시 의식이 좀 되시던가요? 정말 많이 됐죠. 제가 먼저 결승을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을 뛰는 선수를 봤는데 속으로는 이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빨리 만나는 것 같아서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언젠가 만나게 되면은 이겨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만나는 바람에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피할 수 없으니까 꼭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맞았다라는 생각을 했죠. 내가 맞았다. 그때도 내가 이기는 게 맞았고 지금도 내가 이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싸운 건 아니지만 화해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응어리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풀었죠. 제가 뭐 경험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올림픽을 뛰고 나서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런던에서는 이제 욕심이 없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했었는데 리오에서는 이제 올림픽 메달을 꼭 따고 싶다는 생각에 좀 욕심이 과해서 운동량을 좀 줄여서 마지막 직전에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바람에 좀 몸이 피로했던 것 같고 경험이 또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목표로는 그냥 막연하게 40살로 잡았는데 40살, 네. 40살 이후에도 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있어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막연하게 40살로 잡았는데 그냥 이제 숫자로 세어보니까 앞으로 5년, 이제 4년? 우선은 펜싱을 너무 좋아하고 경기 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그래서 부상이 생겨서 선수 생활 유지하기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은 계속 하고 싶어요. 은퇴 후에 일단은 제가 펜싱 클럽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표로 지도자에게 해서 좋은 선수도 만나고 그래서 그 선수가 또 좋은 펜싱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도와서 하는 게 은퇴 이후의 목표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10대 고등학생 소녀, 어린 나이에 올림픽 3관왕에 오른 진선유에게 선수 생활은 어쩌면 빠르게 정상을 찍은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끝난 듯합니다.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태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조금 부상을 당했었는데 선수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술을 조금 배제를 했었어요. 재활로만 조금 하려도 빨리 회복을 하려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던 거죠. 이제 그게 계속 재활로 안 되고 수술도 좀 늦게 한 탓에 이제 핑계를 대자면 그런데 이제 몸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부상은 솔직히 조금 한 10%는 핑계였고요. 좀 몸 컨디션이나 아무래도 제 이제 정신 이런 게 좀 목표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 다이어트 이런 거, 살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자 선수들은 또 그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뭐 다 제 탓이죠. 근데 이제 밴쿠버 올림픽 선발전 준비는 제가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포기를 한 상태였고 사실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전은 제가 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대표를 대보고 은퇴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대표 선발전에서 좀 그때 좀 아쉽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바람에 저는 좀 아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운동도 저는 제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더 하려면은 제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어나가려면 저는 계속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즐겨도 될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는 즐기는 여유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못하면 그만두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그만둔 거에 대해서. 제가 꿈이 그렇게 없었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저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인생의 경쟁 이런 시스템을 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제 사회생활 쇼트트랙을 하면서 사회생활까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제 인생에 계속 따라가지 않을까. 일단 제가 지도하는 선수들이 이제 대표가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또 올림픽 무대에 서보는 게
이제 제가 지도하는 선수들도 저만큼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이제 목표인데, 네, 제가 잘해야죠. 네. 한때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리고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3명의 스포츠 영웅.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그들의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은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릴 건데, 그 운동 선수한테 그 태극 마크를 든다는 거하고 올림픽 출전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꿈을 펼칠 장소? 처음에는 이제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출전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안에가 너무 신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생활의 정점이자 꽃을 피우게 해주는 장소, 의미, 그런 거, 그런 시간. 태극마크를 단 기간이 제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달았을 때만 해도 정말 선수 생활, 펜싱 선수 생활에서 좀 정점에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극마크를 달고 수많은 국제대회를 뛰다 보니까 태극마크 이상의 또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아마 어린 친구들에게는 태극마크를 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아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있어서 태극마크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런 마크인 것 같고요. 패럴림픽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서로의 기량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 유니폼을, 국가대표가 되면 그 태극마크 유니폼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항상 뛰었던 것 같고, 저를 이제 올림픽까지 갈 수 있게 해준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이 태극기가 제 가슴에 있을 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말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올림픽 출전도 이제 어쨌든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최고의 목표는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상 올림픽 대회 출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이게 운동선수로서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모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운동선수들이 달려가지 않을까요? 좀 용기 같은 거 잃지 않고 열심히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올림픽, 패럴림픽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경기장에서 전해줬던 3명의 스포츠 영웅. 이제 그들의 마지막 인사로 이 영상을 끝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저의 올림픽 선수 생활에 대한 얘기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펜싱 클럽 운영 잘하고 선수 생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간다라면 그 꿈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코로나19 극복 잘해서 얼굴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제 경기가 아닌데 그 소수점까지 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게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이제 옆 사람한테 말하기도 하고,
그 0.01초가 없었는데 너네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걔네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m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2대2여가지고 결승에서 이게 개인전이니까 물론 나도 잘해야 되지만 약간 2대2 팀플 느낌도 날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약간. 원래는 그랬는데 그땐 파블 때문에. 예, 이거는 네. 네. 다음 올림픽도 도전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니요. 아니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예요. 해설이 실수예요. 아내분과 경기 진행 중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라고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뭐 경기 전날에 집에서 잠깐 뭐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게 뭐 경기장까지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저희는 대구 원래 고향이시잖아요. 네. 사투리 많이 안 쓰시네요. 저요? 아 사투리 써요. 서울에서 많이 계셔서. 그것도 그렇고 급한.